이거 수입이만 800만 원이야. 수입차는 원래 비싸. 이것만 수입하는데 800만 원이에요. 수입차는 원래 비싸죠. 사장님, 이거 바가지 아니에요? 사장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저는 한때 카센터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뼈 아프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4세가 된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30년간 정비팀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직장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뼈 아픈 실패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5년 제가 5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당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퇴직금을 할증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30년 근속으로 받은 퇴직금이 2억 3천만 원, 거기에 할증금 7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3억 원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정비팀에서 30년을 보내면서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엔진부터 변속기, 브레이크, 서스펜션까지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고장 진단 분야에서는 사내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였어요. 박 팀장만 보면 무슨 고장인지 바로 안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항상 같은 차종만 다뤘어요.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같은 현대차 모델들만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보니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차들이 있더라고요. BMW, 벤츠, 아우디 같은 수입차들이 거리에 정말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차들도 고장나면 어디서 고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14년경부터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었어요. 강남, 서초 지역에는 수입차가 정말 흔해졌고 중산층들도 BMW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 정도는 많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곳은 공식 서비스 센터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이거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정비 기술에 수입차 전문 지식만 더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공식 서비스 센터는 비싸기로 유명했거든요. BMW 엔진오일 교체가 공식 센터에서는 25만 원인데 제가 하면 15만 원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카센터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 아내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당신이 30년 동안 차만 만져왔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하지만 일반 카센터는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뭔가 차별화된 걸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마침 TV에서 강남의 한 수입차 전문 카센터가 나오는 걸 봤어요. BMW, 벤츠 전문으로 정비를 하는데 예약이 한 달씩 밀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거다 확신이 섰어요. 수입차 전문 카센터로 가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우선 수입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독일차 전문 교육기관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 과정에 800만 원이나 들었지만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BMW, 벤츠, 아우디의 엔진 구조부터 전자 시스템까지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였어요. 현대차와는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과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전자 제어 시스템이 정말 복잡했어요. 하지만 30년간 쌓아온 기본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기본기가 탄탄하면 어떤 차든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강의를 듣다 보니 수입차 시장의 전망도 밝아 보였습니다. 강사가 말하길 앞으로 10년간 수입차 등록 대수가 2배는 늘어날 것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차들을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은 부족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확신했어요. 입지도 중요했습니다. 수입차 오너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근처여야 했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곳들을 둘러보다가 강남구의 한 상가지하 1층을 발견했어요. 80평 규모의 월 임대료 600만 원이었습니다. 비싸긴 했지만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수입차가 정말 많이 다녔어요. 여보, 이 정도 투자는 해야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가족들도 모두 응원해 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차를 다뤄오셨는데 이제 진짜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약을 하고 나니 정말 설렜습니다. 57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30년간 회사에서 월급 받으며 했던 일과는 차원이 다를 거야. 이제 진짜 내 실력으로 승부해보자. 그렇게 2015년 봄, 저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30년간 쌓아온 전문 기술, 충분한 자금, 성장하는 수입차 시장,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까지.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던 거죠. 2015년 5월 독일차 전문 박상현 카센터라는 간판을 달고 정식으로 개업했습니다. 초기 투자에만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수입차 전용 진단기 2천만 원, 전문 리프트 3대에 3천만 원, 각종 전용 공구 세트 1천만 원, 인테리어와 간판에 2천만 원, 그리고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7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진단기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BMW, 벤츠, 아우디 각각의 전용 진단기를 구입했거든요. 하나당 6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없으면 제대로 된 진단이 불가능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이런 장비가 있어야 다른 카센터와 차별화할 수 있어. 카센터 인테리어도 기존 동네 카센터와는 완전히 다르게 꾸몄어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하고 고객 대기실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커피 머신까지 설치해서 마치 수입차 전시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수입차 오너들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할 거야. 첫 달에는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돌리고 인근 수입차 전시장과도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저희는 수입차 전문 정비소입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보다 30% 저렴하게 해드려요 라는 문구를 넣었죠. 처음에는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한 달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안 왔거든요. 아무래도 신뢰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제 경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30년 경력 수입차 전문 교육 이수라는 문구를 간판에 추가했어요. 전환점은 2015년 7월에 왔습니다. BMW 320D를 타시는 김 사장님이 엔진 경고등 때문에 오신 거예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터보 차저 교체가 필요하다며 350만 원을 부르더래요. 그런데 제가 정밀 진단을 해보니 터보 차저 자체는 멀쩡하고 센서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사장님, 터보 차저는 정상입니다. 부스트 프레셔 센서만 교체하면 됩니다. 부품값 15만 원에 공임 10만 원, 총 25만 원이면 해결됩니다. 김 사장님이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공식 센터에서는 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25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니까 김 사장님이 엄청 감동하셨어요. 정말 양심적이시네요. 앞으로 제 차는 여기서만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해 주셨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달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아우디 A사 같은 중고급차 오너들이 주로 오셨어요. 대부분 공식 서비스 센터의 비싼 견적에 놀라서 대안을 찾던 분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실력이 좋다더라. 공식 센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꼼꼼하게 해준다더라. 이런 평가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2015년 하반기에는 한 달에 40에서 50대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평균 정비가 25만 원 정도였으니까 월 매출이 200만 원 정도였어요. 2016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상반기 평균 월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어요.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약도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정착이 됐구나. 정말 뿌듯했어요. 특히 제가 자신 있게 내세웠던 것은 정확한 진단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카센터에서 못 찾아낸 문제를 제가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한 번은 벤츠 C클래스가 간헐적으로 시동이 안 걸린다며 오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시동 모터 교체를 권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동 모터가 아니라 이모빌라이저 시스템 문제였어요. 키 인식이 간헐적으로 안 되는 거였죠. 키를 새로 프로그래밍해서 20만 원으로 해결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150만 원짜리 시동 모터 교체를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카센터의 평판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박상현 카센터는 정말 믿을 만하다. 과잉 정비를 안 한다. 기술이 정말 좋다. 이런 평가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지도 리뷰도 4.8점을 유지했고 재방문도 80%가 넘었습니다. 아내도 정말 기뻐했어요. 당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실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해요.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죠. 아버지 카센터가 강남에서 유명하다더라. 정말 대단하세요. 2016년 연말 정산을 해보니 연 매출이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순이익은 6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1.5배 정도 더 버는 셈이었어요.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2017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보기로 했어요. 직원도 한 명 더 뽑았고 장비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포르쉐 전용 진단기까지 들여놨어요. 800만 원이나 했지만 포르쉐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한 수입차 전문 센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꾸준히 성장하는 매출까지 30년간 회사에서 일한 것보다 훨씬 보람있고 재미있어 매일 아침 카센터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성공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고객들의 신뢰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말이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습니다. 카센터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고 급한 수리가 아니면 2주는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17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이 200만 원을 기록했어요. 한 달에 80에서 90대 정도의 차량을 정비했는데 평균 정비가 27만 원 정도였거든요. 간단한 오일 교체부터 엔진 오버홀까지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고가 수리건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급증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7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포르쉐 911을 타시는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 교체가 필요하다며 8천만 원을 부른다는 거예요. 차량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데 엔진만 8천만 원이라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견적이었죠. 제가 정밀 진단을 해보니 엔진 자체는 정상이고 연료 인젝터와 점화 코일 몇 개만 교체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부품값 300만 원에
공임 2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8천만 원 날 뻔했는데 라며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포르쉐 오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어요. 박상현 카센터는 포르쉐도 제대로 고친다. 공식 센터보다 훨씬 정확하다. 이런 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포르쉐의 수리는 건당 평균 4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달에 5대 정도 들어왔어요. 17년 하반기부터는 VIP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건설업체 사장님들이 주요 고객층이었어요. 이분들은 가격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수리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기대에 정확히 부응했습니다. 한 번은 현대건설 상무님이 벤츠 S클래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카센터 2곳을 거쳤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에어 서스펜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에어 펌프 교체를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에어 펌프가 아니라 에어 밸브 시스템 문제였어요. 세밀한 점검 결과 밸브 하나만 교체하면 되는 거였죠. 30만 원으로 해결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200만 원짜리 에어 펌프 교체를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여기가 최고네요. 앞으로 우리 회사 임원용 차량은 모두 여기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현대건설 임원진들의 단골이 됐어요. 한 달에 10대 정도의 고급 수입차가 들어왔는데 이것만으로도 월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보장됐습니다. 2018년에는 정말 절정기였어요. 연 매출이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순이익만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월 평균 1천만 원을 버는 셈이었죠. 현대자동차 다닐 때 연봉이 4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3배를 벌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다른 카센터에서 못 찾아낸 문제를 제가 찾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30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쌓은 기본기와 수입차 전문 교육을 받은 지식이 결합되니까 정말 강력한 경쟁력이 됐습니다. 특히 전자제어 시스템 진단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ECU 프로그래밍부터 복잡한 센서 네트워크까지 모든 걸 다룰 수 있었거든요. 박상현 카센터에 가면 어떤 문제든 해결된다는 평판이 퍼졌습니다. 고객층도 점점 고급화됐어요.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오너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들은 정비가 정말 비쌌는데 한 번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씩 나왔어요. 하지만 워낙 까다로운 작업이라 실력이 없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분야죠. 2018년 여름에는 페라리 488을 정비한 적이 있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진동이 난다며 오신 건데 페라리 공식 센터에서는 엔진 분해 점검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부르더래요. 하지만 제가 진단해 보니 엔진 마운트 문제였어요. 100만 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페라리 오너분이 정말 감탄하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슈퍼카 오너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났어요. 박상현 카센터는 슈퍼카도 제대로 고친다. 직원도 3명으로 늘렸어요. 숙련된 정비사 2명과 프론트 담당 1명이었죠. 월급도 일반 카센터보다 50% 이상 높게 줬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장비도 계속 업그레이드 했어요. 최신형 사륜 정렬기를 3천만 원 주고 들여놨고 엔진 내시경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총 장비 투자만 2억 원을 넘겼어요. 최고의 장비가 있어야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2018년 연말에는 정말 뿌듯했어요. 3년 만에 연 매출 3억 원을 달성했고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수입차 전문 카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30년 회사 다닌 것보다 3년 사업이 더 성과가 크네. 정말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요. 가족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강남에서 아버지 카센터 모르는 사람이 없다더라. 아내도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라며 기뻐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뛰어난 기술력, 충성도 높은 고객들, 꾸준히 성장하는 매출, 그리고 업계에서의 확고한 명성까지. 앞으로 10년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죠. 2019년 초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있던 저는 그 변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2019년 3월에 나타났습니다. 벤츠 E클래스를 타시는 박 사장님이 정기 점검 오셨는데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권했거든요. 사실 브레이크 패드는 아직 2에서 3mm 정도 남아 있었어요.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차피 2에서 3개월 후에는 갈아야 할 상황이었죠. 지금 갈아 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권했는데 박 사장님이 그럼 지금 갈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후였어요. 박 사장님이 다른 카센터에서 브레이크 패드 두께를 재어봤는데 3가 남아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즉 제가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말한 셈이었죠. 박 사장님이 전화로 사장님, 브레이크 패드가 꽤 남아있던데 왜 교체를 권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봤나 보네요. 안전을 위해서 미리 교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둘러댔지만 박 사장님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 박 사장님은 더 이상 오지 않으셨습니다.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사실 고의는 아니었어요. 대출 압박과 완벽주의 성향이 결합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품은 미리 교체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던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이 불편해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불필요한 수리를 권하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더군다나 수입차 부품은 워낙 비싸다 보니 고객들의 부담도 컸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만 해도 BMW는 세트당 45만 원, 벤츠는 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결정타는 2019년 6월에 터졌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시는 김 회장님 사건이었어요. 에어컨에서 냄새가 난다며 오셨는데 저는 에어컨 시스템 전체 청소와 필터 교체를 권했습니다. 총 비용이 80만 원이었어요. 김 회장님도 그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업을 하고 나서도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김 회장님이 냄새가 여전히 나는데요 라고 하시니까 저는 에어컨 증발기까지 교체해야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증발기 교체 비용이 180만 원이었어요. 김 회장님이 망설이시길래 포르쉐는 원래 부품이 비싸거든요. 하지만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18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증발기까지 교체했어요. 총 26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김 회장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다른 포르쉐 센터에서 점검받아 보니까 증발기는 멀쩡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에어덕트 청소만 하면 됐던 일이라고 하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변명을 해봤지만 김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60만 원짜리 수리를 5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김 회장님은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180만 원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김 회장님이 포르쉐 오너 모임에서 이 일을 얘기한 거예요. 박상현 카센터에서 바가지를 씌웠다. 불필요한 수리를 강요했다. 이런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르쉐의 오너들은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편이라
금세 소문이 났어요. 2019년 하반기부터 포르쉐 고객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에서 5대씩 들어오던 포르쉐가 한두 대로 줄었어요. 그것도 기존 단골 고객들만 오고 신규 고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초에는 유튜브 문제까지 터졌어요. 카센터 바가지 폭로라는 채널에서 저희 카센터를 다룬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김 회장님 사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들며 과잉 정비의 대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15만 회를 넘겼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역시 수입차 전문 센터는 다 사기다. 기술 좋다는 곳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공식 센터가 비싸긴 해도 이런 바가지는 안 씌운다.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이버 지도 리뷰도 엉망이 됐어요. 4.8점이었던 평점이 3.2점까지 떨어졌습니다. 바가지 센터, 과잉 정비, 믿으면 안 되는 곳. 이런 리뷰들이 쏟아졌어요. 기존 좋은 리뷰들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매출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20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이 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였어요. 특히 고가 수리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객들이 큰 수리는 공식 센터에서 하고 간단한 정비만 저희한테 맡기는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이상하네. 내 기술은 그대로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실제로 제 진단 실력이나 수리 기술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오히려 경험이 더 쌓여서 더 정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한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현실도 깨달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조심스럽게 영업을 했어요. 꼭 필요한 수리만 권하고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쌓기는 어렵고 무너뜨리기는 쉬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바가지 논란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기차의 급속한 확산이었어요. 테슬라 모델 3가 국내에 본격 도입되면서 수입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전기차도 결국 차니까 고장나면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2021년 초 테슬라 모델 3을 타시는 고객이 처음으로 저희 카센터에 오셨습니다. 에어컨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차를 열어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엔진도 없고 변속기도 없고 그냥 거대한 배터리와 전기 모터만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단하지? 당황스러웠어요. 30년간 내연기관차만 다뤄왔는데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가진 진단기로는 테슬라를 전혀 읽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테슬라 진단 장비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고객은 그럼 어디서 고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고객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기술이 전기차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1년 중반부터는 BMW i3, 아우디 e-tron, 벤츠 EQC 같은 전기차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들도 제대로 정비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진단 장비가 완전히 달랐고 수리 매뉴얼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전기차 진단기를 사야겠다. 알아보니 테슬라 전용 진단기가 500만 원, BMW 전기차용이 200만 원, 벤츠용이 1천만 원이었어요. 총 7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였죠.
그것도 각 브랜드별로 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 장비였어요. 전기차는 400V에서 800V까지의 고전압이 흐르는데 잘못 만지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절연 장갑, 고압 차단기 등 안전 장비만 해도 8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장비를 다루려면 별도의 자격증도 필요했습니다. 전기차 정비 교육을 받아야겠다 알아보니 기본 과정이 4주, 고급 과정이 8주였어요. 교육비만 200만 원이었고 교육받는 동안은 카센터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미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한 달 이상 문을 닫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전기차 부품은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제조사에서만 공급했고 가격도 엄청 비쌌어요. 테슬라 에어컨 컴프레서가 350만 원, BMW i3 배터리 모듈이 800만 원 이런 식이었죠. 게다가 일반 카센터에서는 주문조차 할 수 없는 부품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존 내연기관 수입차 고객들이 전기차로 갈아타기 시작한 거예요. BMW 320D를 타시던 단골 고객이 BMW iX로, 벤츠 E클래스를 타시던 분이 EQE로 바꾸시더라고요. 사장님, 앞으로 전기차는 어디서 정비받아야 하나요? 여기서는 전기차 정비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전기차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요. 라고 답할 때마다 정말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신규 고객의 30% 이상이 전기차 오너들이었는데 이분들을 모두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기존 고객들도 차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이탈했고요. 월 매출이 1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전기차 장비를 갖춰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단기, 안전장비, 교육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이미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큰 투자를 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기술이 나오는 건 아닐까? 지금 투자해도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022년 중반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대건설 상무님이 제네시스 GV60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동안 벤츠 S클래스로 단골이었는데 갑자기 전기차로 바꾸신 거죠. 사장님, 이제 GV60 정비도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전기차 시설이 없어서요.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상무님의 표정이 아쉬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동안 정말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5년간의 단골 고객을 잃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 벤츠 EQS 같은 고급 전기차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VIP 고객들을 하나둘씩 잃게 됐습니다. 기술은 변하는데 나는 왜 그대로 있지 자책하게 됐어요. 2022년 연말에는 정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연 매출이 1억 2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전성기의 40% 수준이었죠. 임대료, 인건비, 장비 유지비 등을 빼면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건 아닌가?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전기차 장비를 갖춰야 할까요? 하지만 투자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5천만 원을 투자하기가. 아내도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일단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매달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고 전기차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정말 늦을 것 같아. 그렇게 2023년이 시작됐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2023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전기차 확산과 바가지 논란이 맞물리면서 고객 이탈이 가속화됐어요. 가장 큰 타격은 신규 고객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한 달에 신규 고객이 15에서 20명 정도 들어왔는데 2023년에는 3, 4명 수준으로 줄었어요. 기존 단골 고객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23년 3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5년간 단골이었던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BMW X5를 타시는 분이었는데 그동안 정말 신뢰해 주셨거든요. 사장님,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왜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차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테슬라 모델 X로요. 또 전기차였습니다. 혹시 테슬라 정비도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테슬라 장비가 없어서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정비 받으면서 한 번도 불편했던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기술적으로는 만족해 주셨지만 전기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시는 거였죠. 더 심각한 건 남아있는 고객들마저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유튜브 바가지 논란 영상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권하는 수리를 대부분 받아들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꼭 필요한 건가요? 다른 곳에서도 견적을 받아보고 올게요. 이런 반응이 많아졌어요. 2023년 상반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벤츠 E클래스를 타시는 단골 고객이 에어컨 수리차 오셨는데 컴프레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어요. 부품값과 공임 포함해서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다른 곳에서도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다른 카센터에서는 컴프레서가 아니라 센서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20만 원이면 해결된다고 하네요. 깜짝 놀라서 다시 점검해 봤는데 정말 센서 문제였어요. 제가 섣불리 판단한 거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하지만 고객의 신뢰는 이미 떨어진 후였어요. 역시 여기도 바가지 씌우려고 했구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으면서 제 명성은 완전히 추락했어요. 박상현 카센터도 이제 믿을 수 없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바가지 씌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리뷰 평점도 2.8점까지 떨어졌어요. 매출 감소는 가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이 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전성기의 13 수준이었죠. 특히 고가 수리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간단한 오일 교체나 소모품 교체 정도만 맡기고 큰 수리는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는 패턴이 확고해졌어요. 직원들도 문제였습니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게 됐거든요. 2023년 6월에는 숙련된 정비사 한 명이 다른 카센터로 이직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요. 이해는 했지만 정말 속상했어요. 남은 직원 2명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카센터 괜찮은 거죠? 전기차 장비 언제 들여오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았어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투자할 여유도 없었고 투자해도 성공할 확신도 없었거든요. 2023년 하반기에는 더욱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버텨주던 몇몇 단골 고객들마저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건설 임원진들도 대부분 전기차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이탈했고 의사, 변호사 고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첫 번째 고객이었던 김 사장님까지 떠나신 일이에요.
BMW 320D에서 iX로 바꾸시면서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가 아니었다면 350만 원 날 뻔했었는데 라며 인사하고 가셨어요. 8년간의 인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 매출이 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임대료 600만 원, 직원 월급 400만 원, 전기료와 난방 비용 200만 원을 합치면 월일 200만 원의 고정비였는데 매출은 5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매달 7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밤마다 고민했어요. 전기차 장비를 들여올 돈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면 파산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정리해야 할까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아내도 지쳐 보였어요. 8년간 함께 고생했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른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없었어요. 2023년 연말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연 매출이 7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전성기의 일사 수준이었죠.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30년 기술이 이렇게 무용지물이 될 줄은 몰랐어. 자괴감이 들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진단 실력도 정밀한 수리 기술도 전기차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시대가 바뀌면서 저 같은 기술자들은 도태되는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고 너무 많은 꿈을 걸었던 곳이었으니까요. 24년 3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달 700만 원씩 적자가 지속되면서 개인 자금까지 모두 소진됐어요. 8년간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벌었던 돈은 물론이고 퇴직금으로 받았던 3억 원까지 거의 다 날린 상황이었습니다. 카센터 정리를 결정한 건 2024년 2월의 일이었어요. 아내와 마지막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이달 말까지 700만 원이 더 나가면 집까지 팔아야 할 상황이에요. 아내의 말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알았어요. 정리하겠습니다. 8년간의 꿈을 포기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57세에 시작해서 65세까지 8년간 쏟아부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카센터 정리 과정은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2억 원 가까이 투자했던 장비들을 헐값에 넘겨야 했어요. 2천만 원짜리 BMW 진단기는 300만 원에 3천만 원짜리 리프트 3대는 합쳐서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총 1억 8천만 원. 어치 장비를 2천만 원에 정리한 거였죠.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장비를 사간 업체 직원이 안타까워했어요. 강남에서 유명한 곳이었는데 아쉽네요. 저도 정말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였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마지막 날이었어요. 8년간 매일 아침 9시에 열었던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는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내가 제 어깨를 감싸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남은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다른 카센터 차리실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아직 계획이 없어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65세인 제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생계였습니다. 65세인 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30년간 현대 자동차에서 일했고 8년간 카센터를 운영했지만 이런 경력이 다른 분야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뿐이었어요.
65세면 일반적으로는 은퇴할 나이인데 저는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는데 자괴감이 들었어요. 몇 달간 백수로 지내다가 결국 대형마트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어요. 현대자동차 다닐 때 연봉이 7천만 원, 카센터 잘 될 때는 1억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제는 월 18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첫 출근 날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시절 같은 팀에서 일했던 후배가 나타난 거예요. BMW X7을 타고 온 거였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박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잠깐 친구 일 좀 도와주는 거야. 얼버무렸지만 후배도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주차장 관리원 조끼를 입은 제 모습을 보고 말이죠. 선배님 고생 많으시네요. 동정 어린 눈빛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 친구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현대 자동차 부장이 되어서 연봉 1억 원 이상 받을 텐데 저는 월 180만 원 받는 주차장 관리원이 된 거죠.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주차 공간을 안내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30년간 복잡한 자동차 기술을 다루던 제가 이제는 주차장에서 여기 주차하세요 라고 말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단골 고객들을 마주치는 때였어요. 예전에 제 카센터를 이용했던 분들이 쇼핑하러 오시는 걸 보면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를 알아보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일했어요. 몇 달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내 현실이구나. 체념보다는 수용에 가까웠어요. 비록 예전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안정적인 월급은 나왔거든요. 카센터 할 때처럼 매달 적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68세인 아내가 계산대에서 일한다는 게 마음 아팠지만 생활비를 보태야 했거든요. 둘이 합쳐서 월 25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나마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복잡한 고민 없이 단순한 업무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카센터 할 때는 매일 기술적인 문제, 고객 관리, 경영 걱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거든요.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많이 벌었을 때는 스트레스도 많았고 항상 불안했어요. 기술 발전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 고객들의 바가지 의혹,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지금 66세가 되어 되돌아보니 제가 실패한 이유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이었어요. 30년간 현대 자동차에서 쌓은 기술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독이 됐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는 같은 차종을 반복해서 다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매뉴얼도 있고 부품 공급도 원활하고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센터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양한 차종, 복잡한 고객 관계, 빠르게 변하는 기술까지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어요. 특히 고객과의 소통 부분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기술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든요. 이 부품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미리 바꾸는 게 좋다는 제 판단이 고객에게는
불필요한 수리를 강요한다로 받아들여진 거죠. 실내 관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도 큰 실수였어요. 기술이 좋으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신뢰를 잃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포르쉐 사건 하나가 제 8년 명성을 무너뜨렸거든요.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시장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전기차가 급속히 확산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속도와 파급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아직 시간이 있을 거야. 내연기관차는 당분간 계속 다닐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이 독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미뤘다는 거예요. 2021년부터 전기차 장비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투자 부담 때문에 계속 미뤘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 하는 사이에 시장은 이미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투자 시점과 규모도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초기에 너무 많은 돈을 설비에 투자했어요. 2억 원 가까이 장비에 쏟아부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전기차 장비를 살 돈이 없었거든요. 성공할 때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뒀어야 했는데 계속 재투자만 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고객층 다변화에도 실패했어요. 수입차 전문이라는 타이틀에만 매달려서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지 않았거든요. 국산차 정비, 일반 수리, 정비 교육 같은 분야로 확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너무 좁은 영역에만 집중한 게 위험했어요. 지금 제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고객과의 소통, 신뢰 관리, 마케팅, 경영까지 모든 것이 중요해요. 기술은 기본이고 그 위에 다른 능력들을 쌓아야 합니다. 둘째, 변화에 대한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즉시 학습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셋째, 고객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기술이 뛰어나도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고객과의 소통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투명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 신뢰를 우선시해야 해요. 넷째, 투자는 신중하게 하되 필요한 순간에는 과감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지만 꼭 필요한 투자를 미루는 것도 위험해요. 현금 확보와 전략적 투자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다섯째,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분야에만 의존하면 그 분야가 사라질 때 함께 망해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탐색해야 합니다. 여섯째, 겸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면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돼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시장과 고객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저는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하며 소박하지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복잡한 고민 없이 단순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건강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가족 관계도 회복됐어요. 늦었지만 진짜 인생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만 믿었던 과거보다 지금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평안합니다.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전기차 교육을 좀 더 일찍 받았다면, 고객들과 소통을 더 잘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현재에 집중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술은 계속 변하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과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패도 삶의 일부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